안녕하세요.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주위에서 많이 듣게 되고 인공지능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관련된 기술들이 주위에서 많이 듣게 되죠.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정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전 제1강에서도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이점과 단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그런 파트인 로봇,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지능을 우리가 대신해서 컴퓨터가 구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컴퓨터가 학습하고 추론하고 또는 행동할 수 있는 컴퓨터 기계를 과학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AI, 즉 인공지능은 컴퓨터,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통계, 하드웨어, 또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언어, 그 다음에 신경과학, 철학, 심리학, 파트에서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사전을 찾아가면서 번역해야 되겠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번역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또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언어라든지 또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여러 가지를 우리는 포함하고 있는데요.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기술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예상 및 예측 또는 객체 분류,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추천, 인공지능 데이터 가져오기 이런 많은 파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공지능 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동부에 다스머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다스머스 컬리지에 있는 교수님인 존 맥카시라는 교수님이 지금 보시면 사진에 보여지고 있죠. 존 맥카시 교수가 1956년에 다스머스 회의를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확립을 하죠. 이분은 컴퓨터 쪽의 전문가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는 컴퓨터가 대신해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적 학습 능력을 대신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름에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게 바로 다스머스 워크숍, 다스머스 회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56년에 이런 디지털 역사의 아주 위대한 탄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역할이 바로 존 맥카시 교수가 되겠고 그분의 소속된 대학이 다스머스 칼리지가 되겠습니다. 동부 아이비 리그 중에 한 대학이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 사고, 행동,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가 대신해서 할 수 있다. 그를 할 수 있다라고 연구를 하죠. 그게 바로 다스머스 회의에서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하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980년대는 별로 이렇게 컴퓨터가 실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컴퓨터가 엄청난 하드웨어 발전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최근에는 발전하게 되고 인공지능이 주류가 됐죠. 옛날에는 80년대나 70년대에는 컴퓨터가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주류 되었지만 결국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결국 닮은 그런 심층 인경망 기술을 안정적으로 훈련하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이런 딥러닝 기술이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물이나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술로 딥러닝 방식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에서 적용되죠.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970년대나 1980년대 인공지능 컴퓨터가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화하기는 어려웠죠.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 전성시대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프리 힌튼 교수의 사진을 볼 수가 있네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하면 가장 떠오르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었죠. 그래서 4대1로 결국 인공지능의 알파고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많이 보죠. 뭐 레시피를 알려줘. 그 다음에 자동으로 번역해줘. 아침에 날씨를 알려줘. 이런 것들이 결국 인공지능 역사에서 중요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싱큐라든지 그 다음에 기가진이라든지 클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활형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의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능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이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내용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 과학은 결국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또는 뭐 인간 과학이 필요하겠고요. 또 뇌 구조를 보여야 되니까 또는 뭐 이런 의학도 필요하겠네요. 또는 컴퓨팅, 코딩 기술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컴퓨터가 구현해주는 그런 시스템, 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학습, 추론, 지각, 이해 이런 것들을 지능적 행동을 모방할 수가 있죠. 인간을 모방해서 인간의 생각이나 학습을 구현하는 것이 컴퓨터 시스템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은 스피커라든지 챗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번역이라든지 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로봇에서도 결국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생활하고 있고 또는 사용하고 있고 또는 목격하고 있죠. 이러한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또는 신경망, 챗봇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컴퓨터가 시스템이 구현돼서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 그래서 컴퓨터를 적용한, 그래서 인간의 학습이나 추론이나 지적, 지각 능력을 결국 구현하는 과학기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기술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결국 정보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데이터를 잘 입력했느냐, 얼마나 처리를 잘 해두느냐, 얼마나 정확하느냐. 그래서 나쁜 데이터나 페이크 데이터를 입력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에서 결국 인간이 어떠한 정보 처리를 차원적으로 어떻게 입력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은 정보로 시작해서 정보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봇 등의 기계적인 요소와는 무관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 정보와의 싸움이다. 데이터의 싸움이다. 또는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떠한 철학적인 문제에서는 인간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총 6개로 구분했는데요. 뭐 더 많은 것도 나와 있겠지만 이점을 보겠습니다. 자동화, 사람의 실수 감수,
반복적인 작업을 제거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무한대의 가용성, 연구, 개발, 가속화 이런 파트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화죠. 여러분들이 주로 인공지능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공장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용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동화를 통해서 독립적이고 또한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결국 계속해서 어때요?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자동화의 이점이고 인공지능의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사람이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결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또 출력을 측정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공지능은 반복된 작업에서 결국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점을 어때요?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기계적인 작업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조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적 오류, 휴먼 에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수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동화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반복된 작업이나 반복된 수행을 할 때 결국 인적 오류, 즉 휴먼 에러를 어때요? 없앨 수 있는 큰 장점, 이점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 또 인공지능의 이점은 우리가 인간이 가장 반복하게 되고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인적 자본보다도 우리가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인간이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뭐 문서 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화 텍스트 변환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반복된 작업에서는 결국 인공지능이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점을 가지고 있죠. 또는 뭐 3D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더럽거나 위험한 작업에서는 로봇가 대신할 수가 있겠죠. 또한 빠르고 정확하죠. 그래서 인간보다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데이터 패턴을 찾는 데는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그런 인공지능의 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무한대 가용성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떠한 시간이나 휴식, 인간이 한다고 그러면 휴식이 필요하죠. 또한 인터벌이 필요하고요. 또한 어떤 방해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가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은 어떠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한대의 가용성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인공지능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그걸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또 빠르고 또한 정확하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의약품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또 예측 모델링 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동물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가상의 모의 실험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기나 개발에서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럼 인공지능의 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장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장점,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인간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인간들은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학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개입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떠한 면접이라든지 채용에서 할 때 인공지능의 면접관을 도입한다 그러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간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의 그런 큰 장점은 우리가 사람이 개입되는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이고 공정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재를 채용할 때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면접 이런 것들은 결국 장점, 즉 인간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제조업이라든지 다양한 업종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이 결국 인간 소외 현상이라든지 직업을 잃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하여튼 제조업이나 이런 다양한 업종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이유는 비용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혁신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된 작업이라든지 데이터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자동화되죠.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노동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죠. 에너아이즈라는 그런 하나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사용 패턴을 인식하죠. 그래서 분석해서 에너지가 어떤 쪽에 소비되고 있는지, 과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의 에너아이즈라는 KT에서 나온 그런 인공지능을 기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을 어때요? 줄이는데 아주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도 살펴볼까요? 인공지능의 이점이나 장점도 있지만 또한 단점도 있죠.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한계가 아직까지는 있다는 것이죠. 연구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요. 인공지능이 또 법적 책임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또 위험하거든요. 공포와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학습을 한다 그래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다 그래도 입력된 정보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인간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인간이 뭐 나쁜 정보를 줬다든지 그랬을 때는 한계가 있겠죠. 정보를 판단하거나 내리는 데는 아무래도 인간보다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이건 인간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지적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정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0과 1로 나타난 디지털 세계가 아니라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무한대거든요. 이어질 듯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이런 감정 표현하기를 인공지능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인공지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디지로그라는 개념을 설명했었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만나야 된다. 디지로그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주변에서 영감을 얻거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가장 큰 단점이죠. 여기에 누가 개입해야 됩니까? 인간이 개입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개입해서 이러한 판단 능력, 통찰력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철학이 되는 것이고 윤리가 되는 것이고 또는 인간의 관점이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실수로 인해서 불법 행위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책임 소재는 사람일까요? 인공지능을 만든 프로그래머일까요?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람일까요? 이런 소재의 문제, 즉 법적 책임 문제가 또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오진이 발생했다든지 자동차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일까요? 인공지능일까요? 개발자일까요? 사용자일까요? 이런 법의 규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 책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법제와 인공지능의 자율성, 인공지능의 통제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법을 규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답은 없지만 앞으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제화라든지 또는 규제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그런 영역, 인간의 영역 그것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는 있겠네요.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버립니다. 공포라든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죠.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또는
아이로봇 이런 것들을 보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로봇가 인간의 슈퍼 인텔리전스를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죠. 인간을 어때요? 관리하려고 하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는 건 좋지만 편리함도 좋지만 인간을 점점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항상 경계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 또 철학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을 보면 기계가 인간의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스카이넷에서 보시면 이건 공포스러운 인공지능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스카이넷은 인간이 자신의 발전에 두려움을 느껴서 자신의 시스템을 셧다운하죠. 그러니까 스카이넷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합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계의 공포론이 되겠죠. 그러나 아이언맨을 보면 비스 같은 데 보면 비서로서 충분히 어때요? 충실히 행동하죠. 인간의 협조적입니다. 하나는 스카이넷은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적으로 간주하지만 아이언맨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비서를 보면 자비스에서는 인간의 협조적입니다. 공존하는 것이죠. 이런 인공지능의 공포와 단점도 있지만 또는 이런 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장점으로도 있죠. 그런데 이런 적으로 간주하는 스카이넷을 보면 끔찍하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의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로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파트가 로봇이 되겠죠. 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봇입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신체적인,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대체해 주죠. 반복된 작업, 무거운 거 이런 것들은 어때요? 로봇가 대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로봇은 기계적인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어때요? 구동하죠. 여기에다가 뭘 구현해 줍니까? 컴퓨터를 입력해 주죠. 그럼 정확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공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로봇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형 로봇이라면 더욱더 좋겠네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인간의 물리적,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로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봇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합쳐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요.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1920년이네요. 희곡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차페크입니다. 이 차페크라는 사람이 대본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로보타라는 그런 체코어가 있어요. 노동, 힘들고 단조로운 일을 의미하는 로보타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극작가인 차페크가 쓴 최초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본 이름이 RUR입니다. 그래서 차페크는 모든 작업 능력에서 인간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면서 인간의 감정, 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로봇이란 인조인간을 만들어내죠. 이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정신체계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죠. 단조롭게 그냥 작업을 대신하고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 단조로운 일을 대신해주는 로보타라는 개념을 나오게 됐는데 그 로보타에서 우리가 로봇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이제 정신세계라든지 컴퓨터가 결국 입력이 되면 결국 인공지능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 로봇가 결국은 이제 인간을 위협하느냐, 인간을 도와주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를 경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로봇의 어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은 자유의지라고 써놨는데요. 로봇과 자유의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도덕적 결정을 내린다고요? 컴퓨터가 생각을 한다고요?
컴퓨터가 어떤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로봇가 결국 도덕적인, 철학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봇공학, 철학, 인지과학, 도덕심리학, 신경윤리학, 인공두뇌학, 진화생물학, 게임이론 이런 것들이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 윤리, 도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봇의 자유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을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로봇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결국은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의 세계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공적 도덕 행위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로봇가 되겠죠. 물론 번역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날씨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로봇가 인공 도덕 행위자로서 AM이라고 해서 바라보는 세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 도덕 행위자는 인공지능의 기반 위에 윤리적 능력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에이전트죠. 그래서 특정 작업을 어때요?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능적인 프로세스를 우리는 AMA, Artificial Moral Agent라고 하는데요. 궁극적인 세계는 AMA 세계가 되겠죠. 근데 그런 AMA 세계는 결국 가장 큰 문제가 윤리적인 책임이 되겠네요. 또한 도덕적 책임이 되겠죠. 거기에는 그런 철학적, 법적, 그다음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로봇은 인간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가장 큰 문제는 감성, 정서, 도덕, 윤리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넘어서 로봇에게 인공적 도덕 행위자로 바라본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세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도덕, 윤리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겠죠.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서 버리니까요. 그럼 기계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기계가 결정하고 인공지능이 결정한 문제를 따라야 되나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공적 도덕 행위자는 결국 스스로 결정을 로봇가 내리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런 인공적 도덕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공적 도덕 행위자는 결국 윤리적인 기반이 뒀을 때 하향, 상향, 혼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공리주의나 그다음 의무론적,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기반에 기반을 둔 하향식, 그 다음에 콜버그나 튜링, 저번에 공부했었죠. 튜링 방식을 따르는 상향식, 그다음에 혼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향식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인공적 도덕행위자에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하향식이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 윤리 이론을 제시합니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시스템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죠?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 또는 칸트의 윤리학적 문제, 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런 관점에서 구체적 이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때요? 시스템 설계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미 결정을 하고 윤리 이론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향식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로봇가 인공적 도덕 행위자로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말 그대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인문학에서 철학적 문제인 공리주의나 또는 의무론적 관점에서 먼저 설계를 하고 이것을 방식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하향식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향식이 되겠습니다. 인공적인 도덕 행위자가 다양한 기계학습을 통해서 도덕적 추론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콜버그나 튜링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나 도덕적 추론을 계속해 가면서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향식 접근 방법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제시하고 따라오게 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공적 도덕 행위를 적절할 수 있는지 발전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상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봇과 자유위에서 로봇에게 AMA, 인공적 도덕 행위자를 우리가 구현한다고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서 또는 어떤 생각을 어때요?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적 도덕 행위자에 관련된 로봇의 그런 기술이 결국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호남식이든 간에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인공적 도덕 행위자의 로봇가 결국 사람을 대신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생각이나 능력이 결국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철학적, 윤리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적 도덕 행위자의 지능적을 결국은 납을 환급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와 같이 시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결국 앞으로의 AMA로 인해서 인류가 자신의 책임을 기계에 넘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도 지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이 되겠고 윤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여러분이 관련돼서 가장 큰 화두는 결국 도덕 행위자 AMA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인문학적입니다. 즉 윤리와 철학과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윤리 철학법을 결국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공존하면 미래 사회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공포스럽게 또는 앞으로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희망도 가지면서 인간과 기계와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다음에는 제 3강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